국정감사 첫날 국회에서는 관심이 집중됐던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해 상임위 8곳이 동시에 돌아갔습니다. 여야의 치열한 주도권 쟁탈전 속 눈살을 찌푸릴 만한 고성과 막말도 잇따랐습니다. 국감의 첫날 모습을 김다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장에선 윤석열 정부 당시 미국과 맺은 원전 합의문 공개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매국 계약이라고 깎아내린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정부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녹록지 않다며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쌓아놓은 똥을 치워야 되는 입장에서 미국이라는 상대방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개가 아마 신중한 것 같습니다. 잠시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불 지핀 건 공공기관장 알박기 인사였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극복을 위해선 지금 기관장들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인사들도 악착같이 버텼다고 반박하며 맞섰습니다. 저는 이 내란 극복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과 조직에 대한 정비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또 민주당이 또 정권 잡으니까 지난 정부 때 사람 왜 안 물러나냐고 참 징글징글합니다, 진짜. 외교통일위원회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차지훈 유엔 대사를 국감장에 부르는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중책을 맡을 만한 인물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야당 주장에 여당은 근거 없는 출석 요구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차지훈 증인이 화상으로 출석하여 모든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정쟁용으로 모욕을 주기 위해서 혹은 누구와 가까운 사람이니까 한번 불러서 그냥.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은 전임 정권의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이재명 정부의 집값 대책이 부마 위에 올랐습니다. 갑자기 대안1은 강상면으로 바뀌고 대안2는 양서면으로 바뀝니다. 싹 통으로 갈아엎었어요. 국토부 장관은 6.27 대책을 부분 치료제라고 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치료제는커녕 마약과 같은 처방이었습니다. 국정감사 첫날부터 거세게 부딪힌 여야. 앞으로 한 달 가까이 여당은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부각하고 야당은 이재명 정권 실정을 강조하며 어느 때보다 치열한 설전을 벌일 거로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대 화두는 역시 조희대 대법원장이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증인 채택과 이석 여부를 놓고 여야가 고성과 항의를 주고받으면서 그야말로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짧은 인사말을 통해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뒤 자리를 뜰 때까지 침묵을 지켰습니다. 윤홍성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감장에서 6분 동안 미리 준비한 인사말을 읽었습니다.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증인으로 국감장에 서는 건 부적절하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겁니다. 상권 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치 국가에서는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법원장 이석을 허용한 관례를 깨고 의사 진행을 이어갔습니다. 여권 의원들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됐다며 조 대법원장을 향해 집중 포화를 쏟아냈고, 판결에 유무죄 당위성을 묻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왜 대선 한복판에 정치에 뛰어들었는지 절차 문제를 묻습니다. 이른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회동설도 다시 소환했습니다. 대법원장님, 한덕수 총리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야당은 삼권 분립과 사법권 독립 존중을 위해 이석을 허용해야 한다고 맞서며 추 위원장 의사 진행에 강력 반발했습니다. 위원장님의 논리대로 한다라면 저는 대통령도 상임위 국감에 나와야 되고, 또 이 대통령의 무죄를 위해 다시 재판을 해보자는 것 같다면서 여권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습니다. 한 사람의 이 범죄 사법 리스크를 다 무죄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인 삼권 분립의 원칙도 파괴하고
조 대법원장은 굳은 표정으로 정면만 응시하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는 여야 의원 7명의 질의가 100분가량 진행된 뒤 감사 중지가 선언되자 곧바로 국감장을 떠났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김건희 특검 조사를 받다 숨진 양평군 공무원 관련 공방도 이어졌는데 야당은 강압수사 의혹을 밝히기 위한 현장 검증을 요구했지만 여당은 피감기관 대상이 아니라며 반대했습니다. 여야는 앞으로 국정감사 기간 내내 조 대법원장 증인 채택 문제와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격한 설전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자리를 비웠던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감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 불신이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와의 회동설에는 거듭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정 직전 대법원 국정감사 종료를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마무리 발언을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쏟아지는 질의에도 침묵하던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얘기를 직접 꺼냈습니다. 신속한 심리와 판결 선고의 배경에 관하여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불신을 해소하고 싶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자세한 경위를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는 법원을 언급하면서 심리 결과는 판결문에 모두 담겨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특히 대법원장이라도 12명의 대법관 가운데 하나일 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와의 회동설에도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부인했습니다.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가 청문회까지 열었던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준비된 발언으로 직접 반박했지만 여당 의원 질의에는 마지막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국정감사 이틀째인 오늘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14곳에서 국감이 진행됩니다. 여야는 특히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과방위 국감에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와 방통위 폐지를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통위가 폐지되면서 원래 정부 기관장 증인으로 채택됐던 이 전 위원장은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국감 증언대에 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복지위도 오늘부터 국정감사를 시작하는데 윤석열 정부의 의정 갈등과 새 정부의 후속 대책,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의 관세율 인하 대가로 우리가 약속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안을 놓고 한미 양국이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죠. 이런 가운데 미국 측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양국의 재무수장은 오는 15일 추가 협상 여부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 과정에서 미국 측이 새로운 제안을 했다는 사실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공개됐습니다. 국감에 출석한 조현 외교부 장관이 협상 진행 경과를 설명한 겁니다. 저희가 미국 측에 그 문제점들을 다 설명을 했고 미국 측에서 지금 새로운 대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만 미국 측이 제시한 카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또한 지난 9월 우리 측이 내놓은 수정안에 대해 일정 부분 미국 측의 반응이 있었다고만 언급했습니다.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정부는 3,500억 달러, 우리 돈 490조 원에 달하는 거액을 전액 현금으로 투자하라는 미국 측 요구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역제안을 했습니다. 합리적 수준의 직접 투자 비중과 상업적 합리성 차원에서 투자처 선정 관여권 보장, 그리고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 등이 담긴 거로 알려졌습니다. 무제한 통화 스와프는 필요 조건이죠. 그게 안 되면 우리나라에 미칠 대통령께서 외환위기 말씀도 하시고 그랬지만 미칠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측 수정안에 미국 측이 어느 정도 응답한 상황에서 한미 양국의 재무수장은 오는 15일 미국에서 추가 협상 여부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총리께서 15일 날 가셔서 벤센트 장관과 만나는 게 확정은 안 됐군요. 예, 지금 미국도 일단 저희들 요청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어쨌거나 제가 만나도록 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미국 외환시장과 환율 정책을 관리하는 핵심 당국자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힙니다. 대통령실은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관세 협상을 매듭짓길 바라는 분위기입니다. 국익 훼손은 안 된다는 원칙을 지키며 이견을 좁힐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100% 관세 엄포에 맞서 중국이 깜짝 호조를 보인 무역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미국을 대체할 수출 경로 다변화 성과라는 주장인데 트럼프가 스스로 물러선 것도 이 때문일까요?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의 9월 달러 기준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8.3% 증가했습니다. 수입도 7.4% 늘었습니다. 수출 6%, 수입 1.5% 증가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본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돈 실적입니다. 미국과 관세 전쟁 속에 새로운 수출 경로를 개척한 성과라는 게 중국 당국의 설명입니다. 广大外贸企业积极应变，开拓创新，成绩来之不易。 실제 지난달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27% 급감하며 6개월 연속 두 자릿수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대신 이유로 수출이 14% 늘어 3년 만에 최대였고 동남아 지역도 16% 증가했습니다. 아프리카의 경우 56%나 급등했습니다. 중국의 100% 폭탄 관세를 매기겠다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엄포가 잘 먹히지 않은 배경입니다. 如果美方一意孤行，中方也必将坚决采取相应措施，维护自身正当权益。 미국의 반도체 기술 통제에 대해선 히토류를 비롯한 전략자원 수출 제한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실제 중국의 9월 히토류 수출 통계는 4천 톤에 그쳐 8월보다 30% 넘게 줄었습니다. 이번 달 말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계기 미국과 담판은 물론 다음 주 4중 전회라는 내부 정치 행사를 위해서라도 물러설 수 없는 중국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미국에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는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한국 경주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의 성사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난주 금요일 급락했던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급반등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미중 간에 상당한 소통이 있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국에서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It was a mistaken attempt to try to gain leverage before the two leaders meet in Korea in October. It was a miscalculation, but we are communicating now. I am confident that we can move forward. 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100% 추가 관세는 11월 전에는 발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미중 긴장이 상당히 완화됐다면서도 중국의 히토류 통제는 자유세계 전체의 공급망과 산업 기반에 바주카포를 겨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협상에 열려있지 않다면 미국 측에선 중국의 히토류 통제 조치와 동등하거나 더 공격적인 지렛대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일단 미중 모두 확전을 자제하고 대화로 해결책을 찾으려는 모습에 지난주 금요일 동반 급락했던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세계 190개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인 이번 워싱턴 세계은행 IMF 연차 총회의 이슈도 미중 보호무역주의 문제가 지배할 전망입니다. 베선트 장관이 이번 기회에 미중 협상 파트너 간의 다수의 실무급 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언급한 만큼 한국 경주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 의제 사전 조율이 치열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인질과 수감자를 맞교환하면서 전쟁 발발 2년 만에 종전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스라엘을 찾은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변화의 시작점이라며 가자 지구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인질로 붙잡혀 있던 자식을 다시 만난 가족들, 한참을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에 억류돼 있던 이스라엘 인질 20명이 모두 풀려난 겁니다. 2023년 10월 하마스의 기습 공격 때 납치된 지 737일 만입니다. 석방 장면을 생중계로 지켜본 시민들은 이스라엘 국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 수감자 1,900여 명을 일제히 석방했습니다. 큰 환영을 받으며 이스라엘을 찾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전쟁이 끝났을 뿐 아니라 테러의 시대가 막을 내렸다고 선언했습니다. This is the historic dawn of a new Middle East. This will be remembered as the moment that everything began to change. 또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는 가자지구 재건을 돕겠다고 약속했고 이스라엘에는 평화로 전환할 때라며 공격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 의원들은 기립박수를 보내며 전쟁 승리의 공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돌렸습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인질 수감자 교환으로 가자지구 종전의 첫 단추는 끼웠지만 하마스 무장 해제가 쟁점인 2단계 휴전 합의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하마스는 생존한 인질 석방에 이어 시신 4구를 일단 인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스라엘은 시신 28구를 모두 돌려줘야 한다며 합의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에 돈벌이를 미끼로 우리 국민을 캄보디아로 꿰어낸 뒤에 납치 감금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죠. 그런데 여행으로 방문한 경우에도 무차별적으로 범죄 조직의 손길이 뻗치고 있는 정황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출입국 과정에서 범죄 조직의 개인정보가 흘러간 게 아닌지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표정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8월 친구들과 함께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여행을 떠난 A씨는 입국 다음 날 중국어로 쓰인 수상한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높은 급여와 숙소 제공을 조건으로 콜센터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내용이었는데 마치 A씨를 아는 것처럼 콕 집어 외국인만 근무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딱 도착하자마자 그 다음날 메시지가 딱 들어오냐고. 이런 문자를 받은 건 A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온 지인에게도 같은 문자가 발송된 겁니다. 당시 수상하게 여긴 A씨 일행은 문자에 답하지 않았는데 뒤늦게 캄보디아에서 돈벌이를 미끼로 한국인 납치 감금이 잇따른 사실을 알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일행이 3명이 갔는데 2명한테 그 비슷한 메시지가 왔어요. 얘네들이 정보를 어디서 그걸 입수를 했느냐. 한국에서 캄보디아로 꿰어내는 기존 수법과 달리 여행기 같아 먼저 접촉해 온 건데 출입국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범죄 조직에 유출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해외 여행하시는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돼갖고 범죄라든지 다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안내해주고 조심시키는 거가 지금 현재로서는 급선무 아닐까 싶어요. 전문가들은 고수익 아르바이트 모집에 응하는 순간 유출된 개인정보를 발판으로 행해지는 범죄의 수렁으로 빠져 헤어나오기 어렵다고 강조합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파장이 커지자 경찰청 역시 캄보디아 당국에 강력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현지에 우리 경찰을 파견하는 코리안 데스크 설치가 핵심인데요. 다음 주 양국 경찰의 수장이 만나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초
해외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출국한 22살 대학생 A씨가 캄보디아 캄포트주에서 고문당한 끝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뒤늦게 현지 범죄 조직의 소행으로 밝혀졌고 이후 비슷한 피해 신고가 잇따르며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의 심각성이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경찰과 외교부 등이 대응에 나섰는데 캄보디아 당국의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뒤 2달이 넘도록 부검도 송환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수사 경과조차 공유되지 않은 겁니다. 이에 경찰청은 캄보디아 경찰에 강력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는데 해외 경찰에 파견돼 한인 대상 범죄를 전담하는 코리안 데스크 설치가 핵심입니다. 이미 지난달 캄보디아 측에 공식 서한을 보냈고 다음 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한국을 방문하는 캄보디아 경찰청 차장과 양자 회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다만 캄보디아가 협력할지는 미지수인데 경찰은 인터폴 등 국제기구들과 협력해 캄보디아를 압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관계당국과 협의해 동남아 지역 경찰 영사 파견 확대와 국제 공조수사 인력 30명 증원을 추진하고 조만간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직접 캄보디아로 가 현지 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캄보디아 내 한인 범죄 피해 사태와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서 국가안보실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TF팀을 만들어 대응에 나섰는데 우리 국민의 신속한 송환을 위해 수사 인력을 급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 피해 문제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주무부처인 외교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놓고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남의 나라 가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이 300명, 400명, 500명이 감금, 납치해서 감금되고 거기서 연락 두절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확인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의원들은 최근 2, 3년 새 한국인들의 캄보디아 내 범죄 피해 신고가 급증했는데도 정부 대응이 제자리였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지 경찰의 소극적 대응도 문제지만 우리 공관 역시 이를 핑계 삼아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외교부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동안 보면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 같다. 당사자가 직접 신고해야 되니까 우리는 말바가 아니라 알아서 하세요라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쏟아지는 질타에 거듭 머리를 숙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외국 영토 안에서의 범죄 대응이 자유롭지 않다는 점과 일부 범죄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감추는 등의 어려움도 호소했습니다. 그중에 일부 인원들이 협조를 하지 않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실은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자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들이 참여하는 대응 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위험에 처한 우리 국민들의 송환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당국의 조속한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필요할 경우 우리 국민이 구조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국방부 국정감사에선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해선 안 된다는 야당의 주장에 여당이 내란을 옹호하는 거냐고 맞서면서 고성과 욕설까지 터져나왔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대북 정책을 놓고도 큰 인식차를 보였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방부 국정감사 첫날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안규백 장관이 국방개혁 추진기구로 설치한 민관군 합동자문위원회를 문제 삼았습니다. 위원회 공식 명칭에 내란 극복이란 말을 넣었는데 내란 혐의는 아직 재판 중이라 못 박아선 안 된다고 주장한 겁니다. 내란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셨는데 어떤 법적 근거에서 내란이라는 용어를 쓰셨죠? 여당은 곧바로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내란을 인정 못하면 내란 누구야? 이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 없어요. 고성과 막말은 20분 넘게 이어졌고 급기야 욕설까지 터져나왔습니다.
계엄이 불법이라고 탄핵된 거지. 그게 어떻게 내란이라고 탄핵된 거야. 알고서 좀 얘기를 해요. 안 장관은 무장한 군인이 국회를 유린하며 헌법을 어겼는데 이게 내란이 아니면 뭐냐고 반박했습니다. 내란에 연루된 군인은 진급이 예정돼 있어도 취소할 거라며 핵심 역할을 한 국군 방첩사령부는 내년까지, 정보사 등 군 정보기관은 내후년까지 개편을 끝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5,200만이 실시간으로 목격을 했고 5,200만이 피해자입니다. 내란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당이 윤석열 정부의 계엄 책임론에 집중하는 사이 야당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밀착해 우리를 위협하는데 평화를 구걸하고 있다고 깎아내렸습니다.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두고 통일부와 국방부 입장이 다른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잇따랐는데 안 장관은 부처 간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주한미군이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모두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한 미 육군 장관의 발언에 대해선 미국 입장은 이해하지만 우리 입장에선 북한의 위협이 최우선이라며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9입니다. 여야는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달라는 구글의 요청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국정감사장에 황성해 구글코리아 대외협력정책부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군사시설이 노출되고 잘못된 정보가 표기된 구글 정밀 지도가 한반도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테러에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황 부사장은 분단 상황의 특수성으로 안보 이슈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며 우려를 최대한 불식할 수 있게 정부에 협조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안보 위해 요소가 없어야 지도의 국외 반출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죠. 하지만 이런 대책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심상치가 않습니다. 정부가 이번 주 세 번째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규제 지역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6.27 대출 규제 9.7 공급 대책에도 불구하고 성동, 마포 등 이른바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이재명 정부가 취임 4개월 만에 세 번째 대책을 내놓습니다. 발표 시점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강력한 규제책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조만간 발표할 계획으로 있고요. 공급은 공급대로 또 이렇게 빨리 속도를 내면서 또 수요 부분에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정책을 이렇게 발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더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규제 지역 확대 지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만큼 투기 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 확대가 유력해 보입니다.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구체적인 방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포, 성동구 같은 한강벨트 권역 등이 묶일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규제 지역이 되면 무주택자와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상한이 70%에서 40%로 축소되고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방안은 법안 처리까지 시일이 필요해 이번 대책에선 제외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낮추는 등의 방안과 현행 40%인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한도를 35% 안팎으로 낮추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이번 대책의 세제와 관련한 방향성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부동산 가격을 잡는 데 세금을 쓰지 않겠다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이 거짓말로 판명이 되나요? 그런 부분도 안 쓴다는 게 아니고요. 가급적 그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만간 발표하게 될 세 번째 대책이 특단의 공급 대책 없이 오로지 수요 억제 강화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한계도 뚜렷할 전망입니다. 수요 억제 이런 측면에서의 강화에 국한돼 있어서 전체적인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공급에 대한 집중적인 물량 확대 부분이 좀 추가돼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잦은 부동산 대책이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대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는 6월 초 집권했다면서 부동산 문제는 과거로부터 흘러들어온 문제라고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휴두입니다. 부동산 관련 소식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강남권을 대표하는 노후 대단지인 대치동 음마아파트를 찾아 재건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음마아파트는 10년 넘게 정비 사업이 지지부진했지만 용적률 특례와 인허가 기간을 줄인 신속통합기획 시즌2의 첫 적용 사례로 재건축에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최고 49층 5,893세대 규모로 오는 2030년에 착공해 2034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대로 서울시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서 재건축에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통해서 집값 급등지로 꼽히는 강남과 한강벨트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꾀한다는 방침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줄일 수 있는 행정 절차는 줄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조합 설립 단계까지는 한 5년 걸리던 것을 2년 6개월로 줄여서 이곳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그 수혜지가 되고 강남, 서초 이 지역에 재건축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서 집값 급등의 진원지인 강남, 한강 벨트의 집값을 잡겠다는 서울시의 정책이 이제 가시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동해 가스전 개발 사업과 관련해 추진 과정에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사업이 실패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또 체코 원전 계약과 관련해 여러 가지 비판도 있지만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건설 현장 산업재해 발생 건설사에 강력한 제재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주요 건설사 CEO가 국회에서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지역, 연식, 평형별로 이른바 초양극화 현상이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 무단 소액 결제 사태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KT 측이 일부러 조사를 방해한 정황에 대해 정부가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롯데카드가 해킹 사고로 민감 정보가 유출된 고객 가운데 82%에 대해 보호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배달의 민족 같은 배달 앱들이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불공정 약관을 운영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았습니다. 특히 쿠팡이츠는 프랜차이즈 가맹업주가 할인 쿠폰 비용을 부담한 음식에 할인 전의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매겼는데요. 이 시정 권고에도 고칠 뜻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입니다. 주문 결제 수수료와 배달비, 부가세 등을 합해 배달 앱으로 주문 금액의 30%가, 광고를 집행하면 40%가 넘게 빠져나갑니다. 불합리한 수수료 산정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 앱의 입점업체 이용 약관을 심사한 결과 쿠팡이츠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부담한 할인 행사의 경우 할인 후 가격이 아니라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중개 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을 운영해 왔습니다. 쿠폰 같은 경우는 사실상 눈에 보이지 않는 그냥 숫자일 뿐이에요. 데이터일 뿐이에요. 하지만 이런 데이터 안에서도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가 2만 원에 점주가 5천 원 할인액을 부담하고 중개 수수료율이 7.8%인 경우 중개 수수료는 할인한 가격에 산정한 경우보다 390원이 올라가게 됩니다. 실질 중개 수수료율이 10%가 넘는 겁니다. 하지만 쿠팡이츠는 공정위에 이 조항이 약관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서비스 초기부터 이런 산정 방식을 유지해왔고 입점업체에 충분히 고지해왔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일단 60일 이내 이 조항을 시정하도록 공고했습니다. 연간 한 수백억 원 정도에 달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공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 명령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심사 결과 배민과 쿠팡이츠는 노출거리나 배달 가능 지역 일방적 변경, 대금 정산 보류,
책임 배제 등 모두 11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운영하다 적발됐습니다. 앞서 배민과 쿠팡이츠는 최해 대우 요구나 끼어 팔기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다 지난 4월 일종의 합의 절차인 동의의결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배달앱들은 반년이 넘도록 충분한 상생 방안을 제출하지 않아 공정위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마비된 전산망 복구율이 40%를 넘어섰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오후 9시 기준 전체 시스템 709개 가운데 284개가 다시 가동되면서 복구율은 40.1%로 집계됐습니다. 이용자가 많은 1등급은 77.5%로 40개 가운데 31개가 복구됐습니다. 오늘 출근길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은 주된 비구름이 빠져나가면서 빗방울만 떨어지는 곳이 많은데요. 반면 남부지방은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면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이 지나고 있는데요. 아침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수도권과 영서, 충남 지역은 오전 중 비가 그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밤까지 비가 이어질 텐데요. 그 사이 영동과 영남에 최고 60mm, 전남에 최고 40mm, 충북과 전북, 제주도에 최고 20에서 30mm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종일 흐리겠고요. 동해안에서는 강풍이 예상됩니다. 아침 공기는 쌀쌀합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4.6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선선하겠는데요. 서울과 대구 21도, 광주 25도, 부산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전국에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한층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번엔 특검 진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조사를 받은 양평군청 공무원이 숨지자 강압 수사는 없었다고 반박했던 김건희 특검팀이 사흘 만에 또 입장을 냈습니다. 잦아들지 않는 논란에 모든 수사 방식을 면밀히 재점검하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해명 자료를 냈던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숨진 양평군청 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조의를 표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건의 수사 상황과 방식을 면밀히 재점검하고 사건 관계자 인권 보호에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앞서 숨진 공무원 수사 경과를 상세히 공개하고 강압이나 회유서를 정면 반박했던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특검 입장 발표 이후에도 정치권에서 특검의 산후조리원 압수수색 사실을 지적하거나 김건희 씨 변호인이 특검이 조사에서 김 씨와 나란히 앉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하는 등 과잉 또는 위법 수사 논란이 잇따른 영향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이번 수사에 참여한 수사관을 상대로 당시 수사 과정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다며 감찰 수준으로 명확하게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상응하는 조치도 뒤따를 거라고 부연했습니다. 다만 숨진 공무원이 동의하지 않아 조사는 영상 녹화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대신 조사 앞뒤 상황 등을 녹화한 CCTV 영상이 있다면 유족 동의 아래 공개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검은 숨진 공무원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지만 다른 관련 피의자들 사건은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선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가 공개됐습니다. 특검은 영상을 통해 한 전 총리가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지시가 내려지는 걸 보고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막지 않았다는 걸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계엄의 밤 대통령실 CCTV가 공개됐습니다. 재판부는 CCTV 관리 주체인 대통령경호처의 허가를 토대로 3급 기밀인 영상의 중계를 결정했습니다. 특검이 확보한 영상은 전체 32시간 분량인데 재판에서는 한 전 총리 혐의를 뒷받침하는 일부만 공개됐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문건을 건네거나 최상목 장관에게 방금 건네준 지시사항 문건 내용은 우측과 같고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의를 끝내고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따로 불러 지시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상민 장관에게 다시 한번 경찰 및 소방에 전화하여 단전단수 조치를 확실하게 이행하라는 뜻으로 전화하는 모습의 손동작을 한 것으로 보이는 장면인데 윤 전 대통령이 떠나고 한 전 총리는 대접견실을 나가려는 이 전 장관에게 앉아보라고 손짓했습니다. 두 사람의 독대는 16분 동안 이어졌고 문건을 주고받으며 대화를 나눕니다. 대접견실을 나설 땐 탁자에 있던 서류를 챙기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특검은 이 영상들을 토대로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방조했다고 봤습니다. 피고인이 이미 집무실 안에서 이상민이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받은 것을 알고 있었고 국무총리로서 그 이행 방안을 논의하거나 그와 관련된 내용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반대로 한 전 총리는 대통령실에 도착하고서야 계엄 계획을 알았고 알고 난 뒤엔 막으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우리 경제나 대외 신인도나 이러한 문제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다른 법정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도 일부 중계됐는데 윤 전 대통령이 14회 연속 불출석하며 재판은 또 궐석으로 진행됐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비상계엄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구속기로에 섭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10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앞서 내란특검은 박 전 장관의 범죄 혐의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뿐만이 아니라 증거를 없애려는 여러 정황도 포착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상병 특검이 각종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오는 23일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불응시 최상병 특검에만 주어진 교정공무원 지휘권을 행사할지 주목됩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최상병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뿐만 아니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도피성으로 주 호주 대사로 임명한 의혹과 관련해 첫 소환 일정을 잡은 겁니다. 진상을 밝히기 위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윤 전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특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기를 바랍니다. 다만 다른 특검 소환에도 불응하고 내란과 체포영장 방해 혐의 등 각 재판에도 모두 나오지 않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이번에도 불투명합니다. 특검 관계자는 조사 한 번 하지 않고 재판에 넘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게 방침이라며 조사 불응 시 형사소송법 절차 등을 하나하나 논의해 나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교정공무원 지휘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정공무원 지휘권은 법원의 영장 집행을 위해 교도관 등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으로 개정된 최상병 특검법에만 포함됐습니다. 다만 특검은 출석 날짜를 23일로 잡은 것은 재판 등 다른 일정이 없고 준비할 시간적 여유도 고려한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응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권주수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경기 의정부에서 비로 불어난 하천에 중학생 1명이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늦은 밤까지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일렬로 선 구조대원들이 가슴 높이까지 차오른 흙탕물을 헤치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조명차에서 나오는 불빛과 손전등에 의지하면서 어두운 하천 일대를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10대 중학생 한 명이 경기 의정부에 있는 중랑천에 빠져 실종됐습니다. 사고가 난 진검다리에는 당시 중학생 3명이 있었습니다. 그중 2명이 비 때문에 불어난 물에 휩쓸렸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고 10여 분 만에 구조된 한 명은 병원에 이송됐고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다른 한 명은 사고 지점 주위에서 발견되지 않아 경찰과 소방은 수색 범위를 더 넓혔습니다. 체력 소모가 있어서 지금 교대 중이고 시야가 누워서 지금 이제 수변으로 좀 수색 중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광주 대구고속도로 한복판 승용차 한 대가 차선을 막고 섰습니다. 오늘 새벽 3시 10분쯤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엔 경기 안산시 반월공단에 있는 2층짜리 도금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고 불은 공장 건물 일부를 태우고 1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흉기로 공격을 당한 부부가 크게 다쳤습니다. 피의자는 아랫집 남성이었는데요. 범행 직후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양도훈 기자입니다. 통제선을 쳐둔 아파트 복도에서 경찰관들이 현장 감식을 하고 있습니다. 증거품들을 차에 싣는 모습도 보입니다. 아침 7시 20분쯤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한 가족이 다른 주민이 휘두른 흉기에 공격당했습니다. 40대 부부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초등학생 딸은 직접 공격당하지는 않았지만 크게 놀라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정문에 경찰들이 싹 다 엄청 많이 깔려 계셨고 저기 앞에도 다 피범벅으로 입구에 다 그렇게 많이 되어 있고. 가해자는 피해자들과 같은 아파트 아래층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A씨였습니다. 경찰은 심정지 상태인 A씨를 집에서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윗집 가족이 타고 내려오던 엘리베이터를 아래층에서 따라 탄 뒤 공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 가족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엄마와 딸은 이웃집으로, 아빠는 건물 밖으로 피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이 A씨는 집으로 돌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이상 동기 범죄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는데 A씨가 숨진 데다 피해자 부부도 병원 치료 중이라 동기 파악에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근처 주민들은 아파트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소음이 났고 이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알 수 없는 망치 같은 소리 때문에 굉장히 예민해져 있거든요. 한번 찾아봤다라는 이렇게 배를 눌렀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하면서 A씨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정확한 사인과 범행 당시 음주나 약물 상태는 아니었는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갯벌에서 홀로 구조활동을 벌이다가 숨진 해양경찰관 고 이재석 경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전담수사팀이 사고 당시 파출소 당직팀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팀장은 2인 출동 원칙을 지키지 않아 이 경사를 숨지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순직해경 전담수사팀이 사고 당시 영흥파출소 당직팀장 이모경위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추석 연휴 전날까지 피의자들을 불러 수사에 속도를 내던 검찰이 전격적으로 신병 확보까지 나선 겁니다. 당직팀장 이경희는 지난달 사고 당일 2인 출동 원칙을 지키지 않는 등 안전규정을 위반해 이 경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규정보다 긴 휴식 시간을 팀원에게 부여하고도 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게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입건된 피의자는 이광진 전 인천해경서장과 당시 영흥파출소장, 당직팀장 등 모두 3명인데 당시 팀장인 이경희 외에 다른 지휘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팀병 확보에 나설지 관심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순직해경 사건에 대해
이달 안에는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까지 마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만큼 검찰이 이경희의 신병을 확보한다면 함구지시 의혹에 대한 실체도 조만간 드러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프로야구 준 플레이오프에서 삼성이 3차전을 잡고 플레이오프 진출에 1승을 남겼습니다. 가을 사나이 원태인이 SSG 앤더슨과 선발 맞대결에서 완승을 거두고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비가 내리며 하늘은 잔뜩 찌푸렸지만 푸른 피의 에이스 원태인의 투구는 맑음이었습니다. 와일드카드 결정 2차전에서 팀을 구하고 5위를 쉬고 선발 등판한 원태인은 7회 투아웃까지 단 한 점만 내주고 마운드를 지켰습니다. 7회 안상현은 11구 끝에 삼진로 잡고 자신의 올 시즌 정규리그 최다 투구보다 한 개 더 많은 105개의 공을 던지며 3차전 승리를 책임졌습니다. 항상 벼랑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1919 최선을 다해서 던졌는데 그 결과가 너무 좋게 나온 것 같아서 상당히 기분 좋습니다. 장염을 알아 3차전에서야 선발 출전한 SSG 에이스 앤더슨은 빠른 공에 힘이 조금 떨어지며 3회의 고비를 맞았습니다. 변화구 투구가 많아진 걸 파악한 삼성 타선이 변화구를 집중 공략했고 투아웃 1-3루에서 김성윤의 타구를 잡은 SSG 안성현의 송구가 1루를 벗어나면서 1루 주자 김지찬까지 홈을 밟았습니다. 9자옥의 2루타가 이어지며 한 점을 더 달아난 삼성은 5회에는 SSG의 철벽 불펜 이로운을 상대로 김지찬과 김성윤, 김영훈까지 차례로 2루타를 때려내며 2점을 추가했습니다. SSG는 9회 공영준이 준 플레이오프 3경기 연속 홈런 포를 올리며 2점 차까지 따라붙었지만 삼성은 마무리 김재윤이 3타자를 차례로 잡아내고 3차전 승리를 따냈습니다. 삼성은 플레이오프 진출에 단 1승을 남겼습니다. 김성윤 선수나 구자욱 선수 중심 타선에서 잘 살아나간다면 우리 또 중심 타자 파워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리즈에 좀 좋은 긍정적인 오늘 게임이 됐던 것 같아요. 3경기 연속 선발이 4회를 버티지 못한 SSG는 불펜의 부담까지 떠안으며 벼랑 끝으로 몰렸습니다. 4차전에서 삼성은 후라도가, SSG는 김광현이 선발로 등판합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이승택 선수가 내년 시즌 미국 프로골프 PGA 투어 출전권을 획득했습니다. 이승택은 PGA 2부 투어 격인 콘페리 투어 마지막 대회를 공동 24위로 마치면서 올 시즌 포인트 13위에 올라 상위 20명에게 주어지는 PGA 투어 출전 카드를 받았습니다. 지난해까지 국내 무대에서 활약한 이승택은 PGA 투어 Q스쿨을 거쳐 올 시즌 콘페리 투어에서 활약했고 콘페리 투어에서 준우승 1번과 톱10 6번을 기록하며 PGA 진출의 꿈을 이뤘습니다. 이로써 올 시즌 콘페리 투어에서는 김성현과 이승택까지 2명의 우리 선수가 PGA 투어 카드를 따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네. 아웃. 예. 지금 고명준 선수에게 맞으면서 바로 아웃이 됐습니다. 네, 보기 드문 장면이죠. 그렇죠. 네. 네, 본인이 피하려고 했는데 피하지 못했어요. 네. 처음에 타구를 잘 못 봤어요. 예. 네. 바로 아웃이 됐습니다. 노벌 투 스트라이크. 또 남겼습니다. 유격수 이재현 잡고 1루에 1루에서 성이 빠졌습니다. 아, 실책이 나옵니다. 그러면 실책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실책이에요. 시간적 여유도 있었고 스텝도 한번 충분히 밟아줬고 예. 송구가 좀 벗어나면서 또 송구 미스가 나왔습니다. 예. 배트가 부러졌습니다. 왼쪽 짧은 타구 전석에 떨어집니다. 결국 삼성 입장에서는 실책으로 나간 주자가 또 홈을 들어왔거든요. 사실은 다른 선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의 대표 관광지라고 할 수 있는 예산 예당 저수지에 전망대와 농촌체험마을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출렁다리 같은 기존의 명소와 어우러져서 체류형 관광지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저수지 인근에 사과 모양을 한 거대한 건축물이 들어섰습니다. 지난 1일 문을 연 예당호 전망대입니다. 높이 70m에서 내려다보는 탁 트인 전망은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우선 규모가 너무 커서 놀랐고요. 다음에 경치도 좋고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하고 좋은 추억 만들고 우리 애들하고 좋은 추억 만들고 해서 가겠습니다. 전망대 바로 밑에는 숙박시설이 자리 잡았습니다. 쌈채소를 수확하며 농촌 체험도 하고 가족과 함께 여유를 만끽하며 하룻밤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자연과 어우러진 각종 체험시설은 빼놓을 수 없는 즐길거리입니다. 지난 2019년 개장한 이곳 예당호 출렁다리는 예산군을 찾는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열차를 타고 저수지를 돌며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도 있고 기구에 매달려 시원한 바람을 가르는 짜릿한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예당호가 복합 체험형 관광지로 거듭나면서 지난 추석 연휴에만 5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예당호 저수지의 관광지 개발이 좀 되면서 많은 손님들이 유입이 되고 있어서 저희도 좋고 그리고 즐길거리, 볼거리가 너무 많아져서 너무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산군은 예산시장과 덕산온천 등을 연계한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체류형 숙박 단지까지 모든 시설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예산을 꼭 방문해 주셔서 예산의 맛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전망대와 농촌체험 숙박시설이 들어서면서 충남 예산 예당호가 체류형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10월 14일) 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도 캄보디아 관련 기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범정부 TF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이게 뒷북 대응은 아닌지 지적하는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캄보디아 인력 모집책과의 대화 내용까지 함께 실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캄보디아에서 납치된 한국인 신고만 무려 330건입니다. 그런데도 캄보디아에서 월 수천만 원은 벌어갈 수 있다. 뉴스에 나오는 것과 달리 우리는 오래되고 안전한 회사다라는 등 보시다시피 한국인 유인 시도는 여전히 텔레그램 등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현지 정부와 공조 체제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우리 경찰이 캄보디아에 20건의 공조를 요청했는데 회신은 단 6건만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자국민 송환을 위해서 지난 8월 이미 수사관 8명을 보냈고요. 일본인 29명이 송환됐습니다. 우리도 캄보디아에 협조를 요청해서 경찰을 적극적으로 파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대통령실도 수사 인력을 급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데요. 또 필요하다면 단계적 송환이라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인 대상 납치와 감금 피해가 잇따르자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계획했던 동남아 여행을 취소를 하기도 하고요. 또 고수익 알바글이 보이면 주의하라면서 공유도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예전부터 치안 우려가 있었지만 이번 사건 이후로 관광 수요가 확 줄었다고 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젠 동남아 싸도 안 간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옵니다.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베트남과 태국 등 주변국도 불안하다는 우려가 확산 중입니다. 고수익 알바를 제한하는 구인 글은 유명 중고거래 플랫폼에도 올라왔습니다. 왕복 항공권을 제공하고 서류만 가져다주면 건당 40만 원을 주겠다는 건데 아무리 봐도 의심쩍죠. 시민들은 이런 제안에 주의하라면서 댓글을 달고 게시물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전국 곳곳에선 캄보디아에 있는 가족 지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조선일보입니다. 세계 최고령 국가원수 카메룬의 92세 현직 대통령이 8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임기 7년을 채우면 사실상 100살인데요. 신문은 이런 절대 권력 독재자가 유독 아프리카에 많은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카메룬의 비야 대통령은 연임 제한 규정을 없애서 영구 집권이 가능합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승리는 기정사실인데 아프리카 정치 상황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는 분석입니다. 전 세계에서 30년 이상 집권 중인 현직 대통령 7명 중에 5명이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아들에게 세습을 준비하거나 대선 자체를 없애기도 합니다. 유독 아프리카에서 장기 집권이 두드러지는 배경엔 독특한 지정학적 또 역사적 배경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비판 세력은 탄압하고 측근들에겐 금전적 보상을 주는 당근과 채찍 구조를 만들고요. 아프리카 특유의 혈연과 종족, 연고주의를 이용해서 충성 엘리트 집단을 심는다고 합니다.
다만 최근 가봉과 짐바브웨 등에선 장기 집권해온 대통령들이 축출됐습니다. 젊은 세대 반발이 늘어나면서 평화적으로 정권이 교체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은 좀 밝은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K-팝 데모넌터스의 인기가 미국 헬로윈 의상까지 장악했다고 하네요. 구글 트렌드 검색에서 인기 코스튬 1위, 5위까지 모두 캐대언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뭐니 해도 주인공인 헌트릭스 멤버들의 의상이 가장 인기입니다. 미국 최대 규모의 헬로윈 의상 사이트에선 아이, 어른 옷 할 것 없이 전부 품절일 정도입니다. 그만큼 미국 전역, 전 세대에 캐대언의 인기가 퍼져 있다는 얘기죠. 아이들 생일 등 기념일에 캐대언 테마 파티도 연다고 합니다. 네, OST 골든을 실제로 부른 가수들의 라이브 영상은 이틀 만에 무려 1000만 뷰를 넘겼습니다. 골든의 가사처럼 인기가 영원히 깨지지 않으면서 밝게 빛나고 있네요. 10월 14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출근길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빗방울만 떨어지고 있지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세찬 비가 오는 곳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영동과 남부 곳곳에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출근길 교통 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면 중부지방은 비구름이 빠져나가면서 비가 잦아들고 있는데요. 반면 남부지방에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 지역에 시간당 15에서 20mm, 경북에 시간당 10mm 안팎의 세찬 비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영동과 남부지방은 오늘 밤까지 비가 이어질 텐데요. 앞으로 영동과 영남에 최고 60mm, 충북과 호남, 제주도에 최고 20에서 40mm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수도권과 영서, 충남 지역은 5mm의 비가 조금 더 내린 뒤 오전 중 비가 그치겠습니다. 오늘 아침 공기는 어제보다 쌀쌀합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4.6도, 대구 16.9도, 광주 19.9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선선하겠는데요. 서울과 대구 21도, 광주 25도, 부산은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은 또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이번 주말까지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일요일 서울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오늘도 동해안에서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또 동해안과 제주 해안에서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안전사고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